저는 국영방송의 간판 기자였고 제 손엔 늘 빨간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행 러시아 인재 유출을 폭로하라는 지시, 이미 정해진 결론. 그런데 제 휴대폰을 울린 한 통의 전화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악화가 모든 문장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익숙한 구호 대신 타임라인이, 애국심 대신 로그가, 감정 대신 프로토콜이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프레임이 사실을 비추는 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만약 한국이 그저 보여주기였다면 왜 모스크바의 병상과 서울의 대시보드 사이에서 수치가 일치했을까요? 왜 주치의의 표정이 약물 조정 후 정확히 25분 뒤에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국익보도의 문장을 고치던 사람이 공익기록의 문장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을 찬양하려는 글도 러시아를 깎아내리려는 글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본 기록의 순서를 그대로 말하려 합니다. 전시는 데모가 아니었고 협력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을 바꾼 것은 누군가의 연설이 아니라 시간과 수치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이제 빨간 펜을 내려놓고 파란 펜으로 밑줄을 긋겠습니다. 교정실의 밤, 그리고 다리가 놓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영방송 탐사기자 알렉세이 베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제보는 제가 스스로의 확신을 교정하고 다시 쓰게 된 긴 기록입니다.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세이, 한국행 러시아 인재 유출. 프레임은 정해져 있어. 배후와 실태를 폭로해. 그 짧은 주문이 제 삶의 문장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 한때의 유행, 얄팍한 소프트 파워. 제 머릿속에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벽처럼 서 있었고 그 벽은 제가 앞으로 보게 될 사실을 오래 막아섰습니다. 모스크바 편집국의 공기는 늘 무겁습니다. 겨울이면 창문에 끼는 서리가 내 생각을 더 단단하게 얼려버리곤 했습니다. 선배들은 커피 대신 의심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추정했고 저는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국익보도의 방식을 잘 아는 축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보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 숫자보다 감정선을 조정하는 쪽이 능숙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칠판 가득 쓰인 키워드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 문장을 이미 적고 있었습니다. 한류 현혹, 러시아 청년 조국 이탈, 정체성 위기. 사실의 자리를 프레임이 먼저 차지할 때 벌어지는 일을 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첫 인터뷰인은 소피아 로만초바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대 출신의 백엔드 개발자. 작은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그녀는 인터뷰 자리에서 제 질문지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더니 기록 화면을 열어 배포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회의가 결론을 미루는 의식이 아니라 결론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도구예요. 그녀가 말한 48시간 3번의 배포, 2번의 롤백, 테스트 커버리지 상승률, 실패가 은폐가 아니라 학습의 자원으로 축적되는 그래프. 저는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며 속으로 이건 편집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제 안의 변명도 올라왔습니다. 몇몇 스타트업의 과장일 뿐일 거야. 저는 납득하지 못한 채 다음 취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국제 메디컬 테크 엑스포. 솔직히 처음에는 보여주기 쇼로 규정해버리려 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환한 조명과 양치기 소년 같은 홍보 문구들, 그 모든 것이 얄팍한 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예측은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바이탈 사인과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는 수술 시뮬레이터의 미세한 움직임, 센서 값이 흔들릴 때마다 켜지는 경고, 표시와 그 즉시 이어지는 대응 프로토콜. 데모죠? 라고 묻자 안내에 서 있던 사람이 태블릿으로 실제 병동과의 연결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하윤이라는 임상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설명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질문에는 작동 여부로 답했습니다. 지금요? 당연히요. 그는 손목의 시계를 한번 보고는 프로토콜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말보다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고
데이터가 지나간 자리에 설명이 따라붙는 방식. 저는 제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낯선 열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사실보다 프레임을 먼저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라 베레지나. 오랜 심장 질환을 앓아왔지만 누구보다 곱고 강한 분이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주치의의 말은 제 심장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두껍게 쌓아 올린 확신의 벽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반복해서 다이얼을 누르며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허상이라면 지금 내 불안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반대로 한국이 허상이 아니라면 내가 믿어온 확신은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이야기의 첫 갈등이 되었습니다. 너는 기자잖아. 진실을 쓰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무엇이 진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엑스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구경이 아니라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하윤 엔지니어에게 제가 꺼낸 첫 문장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묻고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곧장 보냈습니다. 병력 요약, 최근 혈액 검사 패널, 심전도 파형 가능하면 원본, 영상 파일 포맷과 전송 경로, 약물 복용 이력, 알레르기 목록, 베이스라인 수치. 저는 러시아 병원과 통화하며 하나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이걸 보낼 수 있나요? 포맷 변환이 가능합니까? 보안 규정은요? 러시아식 표기와 포맷은 한국의 표준과 미묘하게 달랐고 전송 중에 패킷 유실이 반복됐습니다. 몇 년 전 취재에서 익힌 관료적 문장을 줄줄 읊으며 허들을 넘겼고 그 사이 하윤은 용어 매핑 테이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HL7, FHIR 같은 낯선 알파벳을 메모장에 옮겨 적으며 번역과 표준화가 생명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CTO가 화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파일 올려주세요. 유실 구간은 체크해서 재전송 걸겠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클라우드 대시보드가 떠 있었고 초록과 주황, 회색의 작은 사각형들이 초 단위로 색을 바꿨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 품질이 가늠됐고 재전송과 보정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화면 가운데의 파형은 선명해졌고 수치 옆에는 시각이 찍혔습니다. 전송 실패, 재전송 성공, 밀착 판독, 프로토콜 제한, 약물 조정, 안정화 지표 첫 진입. 그간 제가 기사에서 늘 던졌던 빨라졌다 안정되었다 같은 애매한 형용사가 구체적 숫자와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주치의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당신들 권고안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윤은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장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로그로 돕겠습니다. 이 말은 제게 하나의 윤리였습니다. 돕되 넘지 않는다. 선을 알기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식. 통화가 끝났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얇은 유리창을 통해서도 쨍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그 밤의 장면을 가능한 정확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쉽고 프레임보다 훨씬 단단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의 수치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흡이 한결 고르고 표정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주치의의 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취 허락을 구했습니다. 기록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 용어가 난무하는 뒤편에서 괜찮다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짧습니다. 그 짧음과 단단함이 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둔 표준과 절차가 제 어머니의 밤을 통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통제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원격 협진 타임라인, 전송 지연과 재전송 횟수, 약물 조정 이후의 수치 변화, 환자 상태가 안정화 지표에 들어온 시각, 주치의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까지. 저는 문장마다 근거를 달았습니다. 안정화 지표 첫 진입 그래프 파일, 봉우리 진폭 감소. 처음으로 저는 편집이 아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제 펜은 프레임을 그리던 오래된 습관을 조금씩 버렸고 대신 시간대를 붙였습니다. 기록은 제 감정을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이 설득되자 제 확신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엑스포 마지막 날, 저는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기록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 말이 한동안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움직이는 사람. 저는 오래도록 사람을 움직이는 프레임을 다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취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제 다음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구두점을 찍고 따옴표를 다는 싸움, 교정실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편집국 지하 자료실에 내려가 제 보고서의 증빙 편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협진 타임라인과 녹취록, 익명화한 그래프, 전송, 로그의 체크섬 값을 각각 다른 색 인덱스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프레임을 세우는 솜씨로 인정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프레임을 최소화하는 편집을 택했습니다. 제가 만든 문장은 설명보다 시간과 수치가 앞서게 했고 주어를 우리는이 아니라 기록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회의실에서 공격을 맞고 밤에는 증거의 주석을 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내부 심의는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기업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가? 자료는 조작될 가능성이 없나? 영상 포맷 변환 과정의 개입 가능성은? 저는 일일이 주석 번호를 찾아가며 대답했습니다. 포맷 변환은 러시아 병원 원본 클라우드, 임시 한국 컨트롤룸 캐시의 세 번째 지점 해시값이 일치합니다. 녹취는 상대 병원 동의하에 진행되었고 환자 정보는 가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틈이 없을 만큼 체크해야 할 조항과 각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사 출신 외부 패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학적 해석은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는 표현은 타당합니다. 방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다른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국가 이미지 훼손 소지. 오래된 도장과 글자체가 붙은 문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보고서가 단지 기사 한 편을 넘어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둘째 심의에서는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익명화 수준, 초상권, 원격회의 캡처의 저작권 귀속. 하윤과 도윤에게 다시 연락해 한국 측 의무기록 윤리 기준을 재확인하고 러시아 병원의 내부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사연의 주인공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빌미로 감정선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유혹을 애써 눌렀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람을 설득한다면 그 이유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근거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감정은 쉽게 반박되지만 데이터는 반박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 밤 저는 책상 위에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빨간 펜은 삭제와 금지의 상징이었고 파란 펜은 근거와 교정의 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펜이 더 많이 달았습니다. 셋째 심의는 예고 없이 소집된 편성 비상회의였습니다. 스폰서십과 시청률이 언급되었고 타이틀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이중 편성으로 하시지요. 전반부는 반대 시각의 윤곽과 감정, 후반부는 기록과 검증. 한 프로그램 안에 두 언어를 병치해보자는 뜻입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선배 기자가 처음으로 제 쪽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장은 한숨을 쉬고 결론을 냈습니다. 좋다. 단 전반부는 우리가 연다. 후반부 내가 책임져라. 자막 하나, 그래프 하나까지 내 책임이야.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책임을 맡으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 하루하루는 기계적이면서도 절박했습니다. 그래프의 폰트와 눈금, 생맹 시청자를 위한 대비, 모바일 시청 환경에서의 가독성까지 검토했습니다. 녹취를 재차 들으며 불필요한 수식어를 지원했고 숫자의 단위를 통일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종종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선 음악으로 감정선을 좀 올려야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프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영상 감독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시사를 3번 반복한 뒤엔 말없이 제 모니터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보자. 진짜로 숫자가 말을 하네. 그가 던진 짧은 문장이 몇 달간의 홀로 싸움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내레이션 부스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지고 엔지니어가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세는 순간까지도 첫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치의였습니다. 상태 안정적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여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프레임을 편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실이 저를 교정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 호흡이 문장을 끌고 갔습니다. 제 확신이 아니라 제 기록이 아니라 함께 만든 기록이 저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부스를 나왔을 때 엔지니어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부딪히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 기록으로 답하자. 방송이 나간 밤 저는 일부러 TV를 끄고 편집국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프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했다. 동시에 거친 비난도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계정들은 저를 외세의 나팔수라고 불렀고 근거 없는 의혹을 퍼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질문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증을 주십시오. 제 타임라인 어느 지점이 어떻게 틀렸는지, 어떤 데이터로 반박하실지. 그 질문 뒤로 며칠 동안의 온라인 논쟁은 다소 정제된 언어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구호 대신 근거를 요청하는 댓글이 늘었고 반대자들 중에도 제시된 수치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방송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보건통신당국 합동간담회에 자문으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가운데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고 맨 위에는 표준화 상호운용성 윤리라는 3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여온 표준 용어 매핑표와 전송 파이프라인의 구멍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법무관료는 익명화 역추적 위험을 물었고 공학자는 상호 인증 체계의 키 관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질문 앞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 측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윤과 도윤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윤은 윤리 가이드라인의 경계선을, 도윤은 통신 품질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오래된 깨달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다리는 말로가 아니라 규격과 볼트로 세워진다는 것을요. 결국 첫 파일럿은 소규모 단기 명확한 종료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펜으로 아주 작은 체크 표시를 하나 했습니다. 첫 발판. 편집국에서는 후속편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기록을 움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울 컨트롤룸의 야간 당직자, 모스크바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 양국의 통역 코디네이터, 그리고 표준 문서에 밑줄을 긋던 이름 없는 사무원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대단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빨라질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들이 쌓이자 화면은 자연스레 견고해졌습니다. 제 내레이션은 더 짧아졌고 대신 현장의 목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제 문장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화상통화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산 작은 화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내일은 결국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일이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그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규격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늦게까지 편집실에 남아 다음 편의 엔딩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시간대에 맞춰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서로 다른 표준,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생활 리듬.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시간대 동기화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강이 서서히 풀리는 계절, 컨트롤룸의 야간팀과 늦은 야식을 먹으며 우리는 다음 표준 문서의 빈칸을 점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은 결국 버전 관리예요. 합의된 명세를 같은 버전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자도 비슷합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버전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유리창 너머의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파문에 부서져 흘러갔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우리가 세우려는 다리의 도면 같았습니다. 수많은 지점이 반짝였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은 묵묵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와 편집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무표정이었지만 말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내 문장이 짧아졌더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웃더니 두꺼운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국제 공동 다큐 제안 요청서였습니다. 가자. 다리를 더 길게 놓아보자.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된 자격지심과 막연한 분노가 아주 얇은 재로 사그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늘하지만 맑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끝맺으며 저는 제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진실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진실을 빌려 나를 사랑했는가?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교정은 제 답을 조금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제 편을 불편하게 만들고 제 확신을 깨뜨리더라도 다리가 놓이는 곳이라면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계를 맞추고 로그를 정리하며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문장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직업 윤리이자 제가 세우고 싶은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